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계방송 관계로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여러분께 압축해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첫 인사를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이것이 책임 총리제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성실히 답변드리고 또 어떠한 부질함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공직 후보자 이낙연. 네,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여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박철아 문화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 기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는 인사청문회 계속 취재를 했을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까지 봤던 청문회 중에 가장 품격 있고 업그레이드된 청문회인가 이런 개인적인 품격 있다. 네,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막 헐뜯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여튼 이번 청문회는 좀 이렇게 좀 품격 있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정권 교체가 실감 나긴 나네요. 뭐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 따뜻하고 온화한 질문 보니까 정권 바뀐 거 실감 나고 야당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뭐 송곳 질문 꽤 날카롭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의 지금 불만은 이낙연 후보자가 지금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냈다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질문을 하는 야당 후보들한테 지금 문자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그런 걸 또 하소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권 바뀐 거 실감나는 청문회이긴 한데 역시 아들, 부인, 모친, 본인 결국 신상 문제로 지금 쟁점은 좀 좁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바른정당의 김용태 의원만 나는 처음부터 신상 발언하지 않겠다. 신상에 대한 거 질문하지 않겠다. 정책만 갖고 물어보겠다.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색달랐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제 출범 이후에 대통령 신드롬, 문재인 신드롬이 나올 정도 좀 인기가 좋고 잘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총리 후보자 이 통과 여부가 협치냐 각을 세워서 가느냐에 대한 이제 시험대가 됐기 때문에 청문회 양측이 모두 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날카로움이 더 인상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야당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감싸기가 더 커 보였습니까? 원래 이제 여당에다 야당이 된 쪽의 어떤 날카로움이 좀 더 글쎄 부각이라기보다 좀 더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새누리당 때부터 또 한나라당 때부터 상동한 한 10년 정도 여당 즉 인사청문회에서 방어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공격을 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조금 딜레마는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수층에서조차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지사의 지명도 굉장히 잘된 인선이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지사가 몇 가지 뭐 얘기는 나오는 것은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흠결 같은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뭔가 인사청문회 때 좀 선명성을 보여줘야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이게 새 정부 첫 번째 인선에 대해서 발목 잡기다 이런 인상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금은 좀 운신의 폭이 좀 좁혀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10년 만에 야당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 시절에 기사를 정말 잘 쓴다. 동아일보에 같이 있었던 선후배 기자들은 이낙연 기자 시절의 이낙연 기자는 정말 천재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인사말을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자신을 낮추는 인상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실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책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저의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표현을 인사말에서 썼던 후보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박 교수님. 보잘것없는 제가 그리고 저의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는 상당히 시적이라고나 할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자로서 아주 뛰어난 기사를 쓰는 분이었고, 대변인 시절에도, 상당수의 후배 정치인들이 가장 본받을 만한, 선배, 정치인이자 대변인으로 꼽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단문으로 돼 있었어요. 네네, 단문이고 아주 간결한데 그 안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 언어 구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10년 만에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집권한 정부가 말하자면 점령군으로서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는 참 좋게 보였습니다. 저것은 단순히 인사청문회 위원들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자세죠. 공직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의 사행을 돌아보는 계기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감성적으로 큰 울림도 있고 논리적으로도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그런 말이라고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좋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서 이낙연 후보자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됐는지 저희가 쟁점별로 여러분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 제기됐던 의혹은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2001년에 신체검사 3급 현역 입대 대상이었는데 이후에 운동을 하다가 어깨 부상, 어깨 탈구라고 하죠. 그리고 2002년 신체검사에서 5급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해명은 심한 어깨 탈골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고 당시 이 면제 판정이 나오자 입대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서 이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 이낙연 후보자의 대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 아드님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에 병무청에서 중점 관리 대상 질환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네,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오히려 총리 후보자께서 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진정성이 없이 굉장히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자원입대 신청서도 냈고 1월 23일 날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19일 날 수술을 받았죠. 네, 그래 받았는데 그 전에 연말에 큰 사고를 당했죠. 예. 네. 3월 7일 날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고 탄원서도 돼 있고 지금 이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실제로 군에 가고 싶었다면은 수술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병역 의무 이행 기일 연기를 내야 됩니다.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병역 처분 변경 원서를 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탄원서를 낸 것이 이름을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제가 알기로는 집권 여당의 대변인의 당 대변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냈으면은 처분 변경 원서까지 낸 사람한테 그럼 너 가라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우선요 경위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자식놈이 어깨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니 좀 늦춰주십시오. 그 안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병무청 관계자가 알려준 것이 병역 처분 변경이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그 병역 처분 변경에는 재신검도 있고
입영 연기도 있고 기존의 처분을 변경한다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2002년이라면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자제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던 때고 제가 그때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공격을 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흠이 있었다면 왜 한나라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병역 문제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더 나아가서 이낙연 후보자를 공격한 건 없습니까? 이 해명을 듣는 선에서 그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로 본질적으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거예요. 아팠던 것도 사실이고 수술을 받은 것도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다 맞죠. 병무청에서 이거를 병역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 난 것도 다 사실관계로 확인이 됐는데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낙연 의원이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는 이런 이례적인 행위 자체는 이거는 헐리우드 액션이다. 정치인으로서 이런 공격까지는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왜 재검을 받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그랬더니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이 돼서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다. 네, 그것도 다 그래서 그 기존에 나왔던 해명을 반복을 하고 그런 얘기를 이낙연 후보자가 오늘 대답을 했고요. 자, 이낙연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의혹도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부인의 그림을 고가에 매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2013년 전남개발공사에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판매했다. 해명은 작품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인 줄 몰랐고 구매 시점도 도지사 취임 11개월 전이었다. 그 부인이 그림을 그리신 모양이죠? 네, 무명 화가죠. 무명 화가. 네, 그러면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갔을까요? 2017년 5월 17일 한 보도에 따르면 지방 의원들에 대한 그림 강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판매하신 게 2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빨간 표시가 3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갤러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빨간 표시는 판매된 것이다. 2점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산하의 공기관이 산 것이 2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개발공사는 경도 골프장을 막 열던 시점인데 골프장에 아무것도 없어서 10넉 점의 그림을 샀고 그중에는 5,4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 아내 것이 최저가 400만 원짜리와 500만 원짜리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림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말씀만 보태는 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참 어리석게도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직에 있는 동안은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 부인의 그림을 고가에 매각했다는 의혹은 이 정도에서 오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부인이 교사였는데 교사 시절 학교 배정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는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위장 전입이시고. 예, 위장 전입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당시 그 후보자가 아내에게 상당히 거칠 말투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질타를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였죠. 사실은 미수에 그쳤으니까 좀 봐주십시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위장 전입이 맞기는 맞는데 그 사유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라 부인의 근무지, 강남 쪽에 근무지 쪽으로 좀 편한 학교를 좀 가려고 주소를 옮겨서 위장 전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성사되지도 않았고 다 1년 안에 배정받기 전에 물렸습니다. 죄송합니다까지 좀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의 위장 전입 문제가 청문회 통과 기준이 딱 그거예요. 부동산 투기용이면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고 항상 낙마를 했죠. 위장 전입이 그런데 맹모 삼천지기로 교육 문제였다면은 그건 항상 또 봐주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저희가 지금 걸리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신드롬이 가면서 현 정부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 높아졌어요.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 문제나 부인 근무지 정도면은 지금까지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큰 문제 없이 한번 질타당하고 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 도덕 기준이 좀 높아지고 대통령이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확 거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관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렇게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명해서 배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부인의 위장 전입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가족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자의 어머니 모친 아파트의 시세 차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2001년에 1억 7,200만 원에 서울 도곡동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2005년에 4억 1,500만 원에 팔았다. 4년 동안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고 시세 차익을 그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투기용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야당 의원들은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이제 주택 구입했다 이제 매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후보자님께서 이제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이 모친의 이제 재산을 거주용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동시에 다시 모친의 채무로 임대 채무 증가로 인해서 채무가 1억 6천만 원이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친께서 거주용으로 샀다고 하는 그 집에 전세를 승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마 동생 말을 듣고 그대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 동생이 했던 거래 행위여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거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생께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라.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고요.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님께서 증여세 내셨습니까? 동생이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안 내신 거죠, 또 그때?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 김태현 변호사에게 이건 물어볼까요? 본인의 상속세 누락과 관련된 의혹은 어떤 게 쟁점이고 어떻게 오늘 해명이 됐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병역하고 상속세 문제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1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때 상속받은 땅인데 그걸 2008년에나 등기를 누락했다. 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좀 늦게 낸 것 아니냐. 일종의 누락이란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사실 잘 몰랐다. 그 당시에 상속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알자마자 내가 등기를 다 처리하고 상속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과 대답 저희가 쟁점별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에 원일이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과 야당,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야당이었던 여당은 이낙연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고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야당 의원들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도 짐작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취임한 지 한 2주 정도 됩니다만 이런 평가를 해요. 해도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왜 저런 평가를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고 우리 삶을 챙기는 일꾼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느낌을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래서 국무총리구나. 나라 일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국무총리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고요. 인준이 되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 건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로서는 일자리 위원회를 가동한다든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거기에 총리실이 참여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의 행보로서는 갈등이 심한 현장을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다.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드리면 황교안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후보자 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료조차도 의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진단 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총리도 후보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홍원 총리는 후보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더 충실히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하겠다. 강효상 의원 초선 의원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여당 소속 의원이었죠. 지금은 야당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소식 여러분께 지금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동, 비서들이 일하는 건물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본인은 비서들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겠다. 그런 뜻에서 비서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했는데 오늘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에 좀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닌가 보겠네요. 여기 탁자는 대체로 과거에 그냥 음식, 그냥 탁자, 소파, 그런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실제로 자료를 보면서 회의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탁 탁자에 보면 아래 밑 이런 부분도 없고 또 실제로 자료를 보아가면서 회의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는데 사실 이 탁자는 제가 민정 시절 때 그런 취지로 사용했던 탁자인데 그동안 청와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찾아내서 탁자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지금 청와대 비서동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 원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탁이 예전에 10년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때 썼던 원탁을 다시 가져와서 대통령 집무실에 마련했다. 그리고 취재진들이 언론 기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거는 사상 처음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부여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 보였던 그 전광판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위해서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매일매일 저 전광판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현황을 챙기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마련됐고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도 단행을 했습니다. 이 인사 단행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전 의원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육사 38기 출신이고요. 육자회담 당시 국방부 대표를 했다. 이런 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요.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연세대 정외과를 나왔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책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이래서 국가안보실 진영은 사실상 다 갖춰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희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예.